제가 누구보다도 부러워하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젊은 청년들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멘토링 연구소의 윤성화 소장님으로부터 기록과 사색으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지 다짐하는 시간,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게 박수 한 번만 이렇게 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강의는 제가 이렇게 떨리지 않는데요. 예, 이 진로직업협회에서 강의를 할 때는 다 저보다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보셨던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니까 너무 떨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오늘은, 네. 아, 그래서 오늘은 같이 공부를 한번 복습을 해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기록과 사색에서 성장이 되게 굵직한 단어를 주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걸로 원론적인 접근을 하기에 너무 거대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빗대어서 제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사색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시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작은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록과 사색으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를 정해봤고요. 하나씩 같이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커리어나 이력들을 다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사색이라는 주제에 맞게끔 연관 있는 커리어들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진로교육회사, 멘토링 연구소라는 회사를 지금 이제 13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진흥원 소속이 돼서, 전국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세 번째가 건물주입니다. 여기부터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앞에는, 그렇구나 하시다가, 건물주야, 이렇게 하실 때마다 되게 반응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건물주.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남 밀양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열심히 부루마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사고 짓고 땅 사고 짓고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요, 출판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어, 제가 쓰고 제가 책을 내기도 하고요. 원고를 받아서 이제 출판사도 좀 키워볼 생각이고 이번 연도에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다이어리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단체 톡으로 자아 발견 다이어리 뭐 이벤트를 합니다. 신청만 해주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회사를 지금 이제 한 8개월, 9개월 차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일반적인 다이어리 썼던 분들보다는 이게 좀 괜찮다 하는 피드백이 많아서 즐겁게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또 이겁니다. 원두24라고요. 2022년도에 하려고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법인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원두를 집에서 구독 서비스처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매장을 편의점처럼 만들어서 네, 그 편의점 형태의 무인 편의점 형태의 원두 창고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회원카드로 출입을 하면서 결제해서 이제 원두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편의점 같은 그 창고에서 이제 배달의 민족 그 배민 브라더스처럼 라이더들이 이제 각각의 가정에 배달을 하면 배달료를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스타트업으로 지금 투자를 받으려고 아마 뭐 가능하다면 저희가 IR을 잘 해가지고 시리즈 C, A, B, C까지 다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6가지 직업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혼자 다 하시냐. 이렇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회사들은 서로 연결돼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비밀인 것 같아요. 그 연결되지 않은 사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통분모가 있는 사업만 하고요. 두 번째 비밀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사색과 성찰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확장되지 못했을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각이 또 다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고 안 해야 되는 생각이 어떤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줬을 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은 이렇게 사귀게 되는구나를 하나씩 꼬리에 꼬리에 무는 생각의 이어짐, 그걸 저는 사색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색과 성찰, 깨달음이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초록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사색과 성찰의 방법이나 그 원론적인 부분부터 저의 경험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거, 그 사색과 성찰론의 추출 방법, 그 근거를 한번 제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강의안을 만들 때 활용했던 세 가지 자료들의 출처고요. 어떤 거는 보고서이기도 하고요. 두 가지는 책인데 앞에 두 가지는 사색을 잘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직업이나 진로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노동이나 일자리에 대한 생각들을 모여있는 자료를 제가 수집을 해서 참고를 했고요. 세 번째 책은 제가 가장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인데, 오랜만에 오프라인 서점에서 이 책은 사야겠다 하는 정도로 너무나 매력적인 책을 만나서 제가 한 두 번째 지금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라는 책인데요. 이토록 멋진 휴식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왜 이제 교집합을 찾아내냐면, 사색을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집중하는 것만큼 생각을 비워주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휴식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사색의 빈도가 높다라는 게 타임오프의 주장들입니다. 이 세 가지 자료들을 제가 섞어가지고 저만의 이론들로 정립을 좀 해놓은 강의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의 일자리에 필요 역량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일자리나 내가 일을 바라보는 태도, 또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휴식과 사색의 이 실효성, 관계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모든 여기 있는 분들이 교육을 하시거나 뭔가를 가르치시거나 혹은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사색과 성찰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켜셔도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표기해 주셔도 됩니다. 성장? 네. 나의 성장하기 성장과, 위해서. 나의 네. 성장과 타인의 성장? 네. 좋습니다. 네, 자기의 성장과 타인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의 어떤 요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행복하려고? 네, 맞습니다. 네, 행복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행복과 멀어진다라고 명제가 만들어지겠죠. 네, 혜민님 같은 경우는 네, 지속적인 삶을 위해서 맞습니다. 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나의 의지대로 가져오기 위한 힘,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제 구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색과 성찰을 어떤 관점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냐면, 저는 실용주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학문이든 어떤 배움이든 깨달음이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나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쓸 수 있는 형태여야 된다. 이게 저의 어떤 학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쓰지 못할 거는 제대로 나중에 배우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유 있을 때, 쉴 때 좀 배워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쓰임을 좀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제가 사색하는 그 포인트, 출발점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가장 최근에도 이런 거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누구나 하고 있죠. 이 위험한 바이러스에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킬까? 그래서 그 결과물로 마스크, 백신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점 관점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뭐냐면 바로 역량의 증가입니다. 이거는 직업적 관점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문제를 풀어본 사람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그 역량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떤 건지 정의하고 이것을 많이 풀어볼수록 자신한테 이롭다라는 이제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내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가라는 정립이 되어 있는 거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색의 요건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역량이 증가되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를 내가 풀고 싶은 사람인가를 묻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아 발견입니다. 아까도 뭐 행복하려고 대답하셨던 분이 이런 측면의 사색을 즐겨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아 발견은 스스로를 어느 정도 객관화돼서 나를 잘 알고 있는가, 이런 메타인지적인 관점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 베네핏이 바로 저는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며 어떤 거는 할 거고 어떤 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경계선이 되어주는 것들이죠. 문장을 한번 표현해 보면요. 우리가 학습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가치관, 자아 발견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게 자아 발견 관점의 사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점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학습을 하고 있거나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에 그냥 트렌드적인 거,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 것들은 나한테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시점을 미래로 좀 던져가지고요. 미래 설계를 위한 사색과 성찰이 가장 쓰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두려워하죠.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 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쯤 종결이 돼서 예전처럼 많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 행복하게 어울리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이제 꿈을 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전략입니다. 스트레지라는 전략을 짜는 것들인데 이 전략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반 정도는 과거나 현재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지만 반 정도는 예측하거나 혹은 통계적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미래 설계를 위한 사색과 성찰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어떤 신제품을 내거나 자동차를 내연기관으로 계속 할 건지 미래 이제 트렌드에 맞게 전기차로 전환을 할 건지 이런 결정들은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개인적인 관점으로 줄여보면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치관에서 했던 거를 내가 어떻게 해낼 것인가 방법론적으로 전략을 찾아보는 것. 이게 사색과 성찰의 쓰임 세 가지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거나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거나 이 세 가지 요건의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을 한다면 우리는 사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의를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이 세 가지가 연동될 수 있는 혹은 한꺼번에 가능한 생각이나 성찰을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생각의 쓰임을 사색의 쓰임, 성찰의 쓰임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조화시켜 보면 이 기록이 사색을 넘어서 성찰이 되는 과정, 이 네 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색이 중심이 되고요. 사색을 하려면 그 이전에 뭔가를 생각을 하기 이전에 기록을 해보거나 기록을 읽거나 혹은 눈으로 보거나 그래서 관찰하는 기록과 관찰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알지도 못하는 뭐 어떤 암석 같은 거 있죠. 우주에서 날아왔던 어떤 운석. 근데 그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상상할 수 없죠. 누군가 그 사진을 찍어줬고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써줬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일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사색을 거쳐야만 깨달음이라는 단계, 성찰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이걸 구조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록과 관찰은 읽거나 본다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봐도요. 내가 사색하고 싶은 사람이다. 혹은 주기적으로 성찰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읽거나 보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읽거나 보지 않으면 사색이 출발되지 않고 사색이 출발되지 않으니까 깨달음까지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색은 어떻게 하느냐? 나와 결부시켜서 생각을 곱씹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나랑 결부시킨다. 읽거나 본 거를요. 읽거나 본 그 팩트 자체로만 내가
이제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주입식 교육 같은 패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팩트대로 암기하고 있는 것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거는 기록 그 자체를 내가 암기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기록을 나라는 사람으로 적용시켜 보는 거, 그래서 그 적용시키는 과정들을 곱씹어 보는 자체를 사색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곱씹은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뭔가 깨달았잖아요. 뭐 가장 작은 것부터 되게 위대한 발견까지 뭔가를 깨달았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적용을 시켜보고 문제가 있는지 혹은 부작용이 있는지 혹은 뭐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걸 실천에 옮겨와서 이 머릿속에 있었던 그 생각들이 어떤 이론으로 정립이 되거나 과학적인 논리로 증명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기록과 관찰 그리고 사색 그걸 넘어서 성찰 이 세 가지 구조를 오늘 강의에서 계속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강의의 가장 큰 아웃라인 같은 구조들이니까요. 이 페이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시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이 성찰과 적용의 예시까지 가는 이 스토리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많은 책들과 기록들과 문헌들이 알려주고 있죠. 이거를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는 저의 경우의 수로 대치를 한번 시켜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 기록과 관찰을 출발했을 때 제 메모장에 2,000원짜리 다이소에서 산 그 단어장에다가 그냥 저의 자필로 저 문장을 적었었어요. 너무 고민이 되는 시기였어요. 청년의 시기일 때 졸업은 했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 나는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까? 라는 이 질문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저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27살에 저 질문이라면 어떤 책을, 어떤 자료를 좀 볼 것 같으세요? 뭐 채팅창이든 마이크든. 아, 워크넷 검사 같은 거 해보신다. 네, 좋습니다. 참 지금은 참 좋은 시대에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일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 구비도 안 돼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었던 거예요. 네,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죠. 저보다 같은 고민을 미리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가면 가장 확률 높게 뭔가를 캐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저 시기 때 만났던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책부터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30번 직업을 바꿔야만 했던 남자, 저 책을 만나서 그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교수님이죠. 네, 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거짓부렁 하면 안 돼. 네, 저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어떤 거냐면 그 강의 시간이 늦으셔가지고 뭐 기차를 뛰어가서 잡고 막 밤을 새면서 공부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직업을 바꾸는 모든 과정들에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직업을 30번 바꿨다는 그 고민을 나랑 고민을 비슷하게 했겠구나 싶어서 정독을 몇 번이나 해봤었거든요. 진짜. 네. 안 믿기는데. 그래서 저 책 때문에 제가 진로 강사라는 키워드를 뽑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저 키워드 때문에 이런 직업들이 있구나. 이분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이런 작가가 되기도 했고 어떤 기업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됐구나. 나도 저런 일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롤모델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다음 문제. 아까 사색에는 늘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회가 원하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런 길을 가려면 사회가 원하는 허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저는 원하는 거는 전혀 전공과 상관없는 거고 내가 걸어왔던 길과 전혀 상반된 길을 가야 되는데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살고 싶은 인생하고 사회가 원하는 거가 좀 다르구나. 그때 늘 많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저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동시에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혹은 순차적으로 저 허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를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것을 일단은 먼저 충족을 시키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회라는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출발을 해보자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모델을 점점점 업그레이드 시켜보니까 지금의 이게 된 거죠. 멘토링 연구소라는 회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사색이라는 단계에서는 저는 사회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의 그 교집합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무려 13년이 걸린 사색이죠. 그러면 사회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진로교육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서 연봉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사회가 원하는 어떤 학습의 목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 좀 달랐어요. 아, 저게 내가 원하는 길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한국 사회는 저걸 원해요. 저걸 잘해야, 혹은 뭐 진로 코칭이든 직업 상담이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기업에서 나를 불러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막 하는 강의를 많이 했다가 야금야금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채워가면서 방향을 조금씩 바꿔서 이제 지금은 독립된 회사까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럼 성찰에 어떤 문장이 나왔냐면 결국에는 내가 생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저 사회가 원하는 것에서 발목 잡히는구나. 이걸 너무나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계를 내가 자동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제가 28, 9때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어떤 출발점이라고 제가 소개하는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 6, 7개 하면서 월급 모아가지고요. 딱 저 메가커피라는 브랜드의 한 8평, 9평 정도 되는 상가 건물을 제가 매입을 하는 게 저의 시작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제가 이제 29 후반대 중에 처음으로 상가를 제 이름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원리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제 돈을 한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모았는데 나머지 돈은 은행에서 빌려주고요. 은행에서 빌린 뭐 한 4, 5천만 원에 대한 보증 그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이 메가커피를 하시려고 하는 점주한테 그 이제 그 보증금을 받죠. 보증금 받은 걸로 중도 상환 해버리고 그러면 남은 금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될 수 있구나. 근데 2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이분이 저한테 주시는 월세보다 더 작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월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가장 저가 부동산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서 지금의 이제 원룸이나 빌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는 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전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이 구조를 보면요. 저 30번 직업을 바꿔야 했던 남자라는 저분이 이 책을 안 썼더라면 그리고 하필이면 저 책이 중고 서점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중고 서점에서 샀습니다. 중고 서점에서 저 제목이 나한테 안 띄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출발점을 쭉 나열을 해보니까 이거는 기록의 관점이었구나. 이거는 내가 30번 직업을 바꾸는 그것을 내가 관찰했구나. 텍스트로. 그리고 그거 관찰 때문에 내 생각이 시작됐었구나. 이 생각이 제대로 시작된 게 27이 나는 처음이구나. 부끄럽지만. 그래서 사회가 어떤 곳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사색에 빠져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고 왜 아껴야 되고 그래서 왜 내가 근로소득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한 5년치를 이제 세워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기록과 관찰, 사색, 성찰까지 가는 예시를 저희 예시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됐죠. 자, 위에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까지 같잖아요. 일단 생계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직업을 찾아보자까지 성찰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성찰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요. 성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용과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적용과 실천이 있으면 그 다음 기록과 그 다음 관찰을 찾아줍니다. 성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디로 끊어지는 생각이 아니고요. 성찰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록과 새로운 관찰이 시작되게끔 구조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사색과 성찰을 하는데 어떤 날에는 여행에 대해서 생각했다가
어떤 날에는 나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했다가 어떤 날에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했다 하니까 이게 돌고 돌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늘 얕은 생각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록을 늘 하면서 성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메모장에, 저는 에버노트라는 어플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생각의 모든 과정들을 1번부터 순차적으로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메가커피를 사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70 몇 번의 생각이었는데, 그 70 몇 번에서 메가커피를 매입하겠다라는 결론 나오기까지의 앞에 있는 60 몇 가지의 생각이 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이 뻗쳐나갔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구나. 그리고 이제 파란색에서 초록색 말풍선은 바뀌는 겁니다. 근데 다시 기록과 이제 관찰로 넘어와 보니까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저는 그때는 좋은 직업에 나라는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관점으로 직업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직업이 이렇게 많은데 나한테는 이것도 없고 토익도 없고 학점도 모자라고 학위도 없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의 부족함만 알 수 있는, 부족함만 느끼게 되는 그런 성찰 기록이나 관찰이 됐었는데,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으려면 그럼 사색이 어떻게 확장돼야 되냐.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나에게 맞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제대로 된 자아 발견의 성찰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나라는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거 뭐였냐면 그 결론이, 나는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로 타인을 돕고 싶어 한다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문장이었거든요. 이전까지는 저만의 기준이라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친구들, 돈을 많이 버는 선배들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롤모델 형태의 이상향은 있었지만, 나라는 사람으로 출발해서 문장이 하나 수립된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되게 중요하구나. 지식을 공부하는 거, 뭔가를 학습하는 걸 되게 즐기는구나 하나 알게 됐고요. 이걸 나 혼자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구나. 나는 지식을 얻었으면 이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전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실질적인 도움이 뭐 말 그대로 진로를 찾아가게 해주거나 혹은 고민을 좀 덜어주거나 이렇게 개인적인 되게 첨예한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저도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의 진로 교육들을 다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교육이 많이 없구나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바뀝니다. 이제 노란색으로 또 한번 기록과 관찰로 또 내려옵니다.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만났던 문장이, 이 지식 전달로 먹고 사는 직업에는 무엇이 있지? 라고 다 나열을 해봤어요. 나오니까 뭐 교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강사도 나오고 또 어떤 교육회사도 나오고, 그리고 뭐 그때도 있었거든요. 뭐 그 브랜드 매니저, 또 CS 강사 이런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식이라는 게 너무 많고 그 중에서도 어떤 걸 전달할 건가가 또 다른 사색의 출발점이 됐거든요. 근데 이때는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때 제가 썼던 방법은 소거법을 되게 많이 썼었습니다. 아닌 거를 먼저 삭제를 해보자.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 하나씩 다 검증해보기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이쪽은 아니구나를 먼저 수행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소거법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교육이 뭐지? 다 나열해봤어요. 그게 저는 수능 위주의 입시 교육을 하고 싶지 않아 했고요.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싶지 않아 했고요. 학습자와 교수자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교육을 하고 싶은데 1대 다수로 한 명의 교수가 수백 명의 학생들한테 일방적인 교육만 하는 시스템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그냥 일반적인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대학 교수님 같은 거는 너무 멋져 보이지만 나한테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 틀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런 대학 교육이나 혹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벗어난 교육 회사들이 어디가 있지? 그리고 그런 거를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지를 쭉 나열해 보니까 수백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한국적이지 않은 교육 방식이라는 단어를 만났는데 한국적이지 않은 교육 방식을 쭉 마인드맵으로 펼쳐보니까 두 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질문과 토론. 예, 질문과 토론을 만나니까 이거를 대표하는 교육 방식이 하브루타라는 것을 또 만나게 됐어요. 되게 유명하고 다 아실 겁니다. 유대인의 뭐 식탁 교육법이라고 되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질문과 토론으로 아규먼트라고 하죠. 뭔가 언쟁하듯이 말하면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을 아닌 것이고 내 입으로 오롯이 설명하지 못한다면 너는 모른다. 근데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하브루타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참 웃긴 스토리지만 해봤던 게 뭐냐면 저는 그 창원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학점을 4점 몇 이렇게 졸업을 했거든요. 되게 성적은 좋았어요. 왜냐면 시키는 거 다 잘했으니까. 근데 내가 4년 동안 공부했던 경영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백지를 놔두고 아는 대로 써보자 하니까 두 줄을 못 쓰겠는 거예요. 8학기를 공부했는데 횟수로는 7년을 공부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럼 나 8학기 동안 뭐 한 거지? 이 질문에 또 다른 기록 관찰을 해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교수님이 불러주시는 거를 그대로 옮겨 적어서 성실한 이 추종자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A 플러스를 주시고요. A 플러스 받아온 저를 부모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부모님과 교수님들도 이런 교육적인 어떤 본질적인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거는 공부가 아니구나. 처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이때부터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래서 저 질문과 토론을 기초로 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어디 있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런 걸 좀 해보자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나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100 몇십 분까지 문제한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기록 1번, 사색 1번, 성찰 1번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구조화되어 있는 결과물, 실천과 적용점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 기록과 관찰, 사색 파트는요. 이때 했던 모든 고민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의 책이 됐습니다. 제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사실 저렇게 제목을 정했던 것도 제가 했던 고민이기 때문에 저렇게 정했었습니다. 청년회 때에 내가 뭘 하면 되지? 아무도 나한테 이제 교수님이 없어졌으니까 뭔가를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 나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록과 관찰, 사색의 모든 문장들을 가지고 와서 에피소드를 좀 늘리고 책의 형태를 좀 바꾸니까 책 한 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찰 있죠. 가로로 쭉 이제 돼 있는 거를 세로로 한번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직업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지식을 전달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한국적이지 않은 교육 방식이며 그 방식은 질문과 토론이 좀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를 합쳐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멘토링 연구소라는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색의 모든 과정들이 결과물로 나오니까 책도 쓴 사람이 되고 어떤 교육에서의 대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백그라운드의 사색과 성찰, 기록에 대한 과정들을 물어보시지 않고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로교육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아웃라인에 있는 질문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알맹이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열해보는 작업들이 이제 본인의 업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되게 중요한 성찰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까지 나온 거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